전하, 지금 수군을 파하시면 적들이 서해를 돌아 바로 전하께 들이닥칠까?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캠퍼스, 웅장한 미국 해군 사관학교 본관. 건물 안에서 특별한 강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생도들이 가득 찬 강의실에는 긴장감 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마이클 존슨 교수는 자신의 훈장이 빛나는 해군 정복을 단정하게 입은 채 강단에 올랐습니다. 30년간의 현역 함대 사령관 경험이 묻어나는 무게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습니다. 제군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존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생도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해군 지휘관을 말해보시죠. 강의실 안의 생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교환학생 한스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넬슨 제독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보여준 그의 전략은 해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택이군요. 존슨 교수가 끄덕이며 칠판에 넬슨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남부 출신의 마커스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니미츠 제독이어야 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이끈 주역이었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보여준 그의 지휘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드 그라스 제독을 추천합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프랑스 함대를 이끌어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죠. 요크타운 해전이 없었다면 미국의 독립도 없었을 것입니다. 존슨 교수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나갔습니다. 러시아계 학생 블라디미르,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 영국에서 온 에밀리까지 각자 자신들의 조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제독들을 열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제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순신이라 매우 흥미로운 선택이군요. 존슨 교수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스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동양의 제독을 어떻게 넬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당시 조선은 세계 해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 학생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소피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6세기 동아시아의 지역 분쟁을 세계 해전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해전 기술이 훨씬 앞서 있었죠. 제임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23전 23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특히 명량해전에서는 허풍 섞인 기록 아닙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가 말을 자르며 비웃었습니다. 전쟁 기록은 항상 과장되기 마련이죠. 강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슨 교수가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무거운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군들,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학생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의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커스가 이어 말했습니다. 적의 수적 우세를 이겨내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마르코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불리한 전장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존슨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어려움을 동시에 극복한 지휘관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전력과 병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불리한 전장 환경을 오히려 이용해 승리를 거둔 사람이 있다면? 교수는 책을 펼쳐 한 페이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웃으며 과소평가한 그 이순신 제독에 대해 영국 해군 사관학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존슨 교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잘못 평가받고 있는 제독 이순신의 실체를 파헤쳐 보죠. 존슨 교수는 스크린에 한 장의 오래된 지도를 띄웠습니다. 1592년 조선의 해안선이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제군들, 여러분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자신의 함대가 패배할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랑스의 소피아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증원을 요청하거나 후퇴해야 하죠. 무모한 전투는 피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존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91년 일본의 침략이 임박했을 때 조선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수들은 일본군의 위세에 눌려 미리 포기했죠.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독일의 한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당시 조선은 해군력이 일본보다 훨씬 열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뭘 했다는 겁니까? 존슨 교수는 천천히 걸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전투 해역의 모든 바다를 직접 조사했죠. 물길, 조류, 암초의 위치까지. 그는 이것을 물길도라는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정교한 해도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그는 배를 개조했습니다. 판옥선을 전투함으로 개조하고 거북선을 만들었죠. 셋째, 그는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밤낮으로 수군을 조련했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 건 기본 아닙니까? 존슨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본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물어보지. 당시 조선의 다른 장수들은 왜 그 기본조차 하지 않았을까? 더 중요한 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순신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의 상관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왜 평화로운 시기에 이렇게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나 하고 말입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제독은 미래를 예견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평화로울 때 위험을 준비하라.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죠. 영국의 에밀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런 준비가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쟁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존슨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옥포해전의 전투도가 나타났습니다. 1592년 5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연패를 거듭했죠.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은 첫 전투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죠. 존슨 교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운이라고? 제군들, 전쟁에서 운이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운입니다. 이순신이 미리 파악해둔 물길, 개조한 배, 훈련된 수군, 이 모든 준비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여러분, 이순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위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조선을 구했죠.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학생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이순신이 어떻게 절대적 열세 속에서 연승을 거두었는지 그 전략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존슨 교수는 강의실 벽면 전체에 한산도 해전의 거대한 전술도를 펼쳤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화살표가 교차하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해전사에서 가장 완벽한 전술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쳐진 해전. 이순신은 이날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독일의 한스가 지도를 유심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건 그저 단순한 포위 작전 아닙니까? 하깃진이라는 게 결국 적을 포위하는 기본적인 전술 아닌가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미 사용되던 전술이에요.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건지. 존슨 교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 73척의 함대를 이끌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적은 133척, 거의 2배에 달하는 전력이죠. 게다가 적의 함선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근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프랑스의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후퇴하면서 지구전을 펼쳐야죠.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을 유인했습니다. 퇴각하는 척하면서 적의 깊숙한 진입을 유도했죠. 그리고 좁은 한산도 물길에서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순신은 하깃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술의 진정한 천재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에밀리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천재성이라뇨? 그냥 포위 작전 아닌가요? 존슨 교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강단 앞에 섰습니다. 폐쇄된 해역, 물살의 방향, 바람의 흐름, 그리고 적군의 심리까지 이순신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수적 우세를 자랑하던 일본 함대는 좁은 수로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수가 독이 됐죠. 빽빽하게 몰린 배들은 서로를 방해했고 조선 수군의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포위 전술이지 않습니까? 존슨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입니까? 여러분, 현대 해군 전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형지물의 활용, 적의 심리 파악, 전장 환경의 통제. 이순신은 4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하여 현대 해군의 기동 전술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현대 해군이 사용하는 이 전술들, 이순신의 하깃진과 놀랍도록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순신이 400년 전에 이미 완성한 전술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순신 제독은 어떻게 이런 전술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존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철저한 관찰자였습니다. 바다의 모든 변화를 기록하고 연구했죠. 둘째, 그는 뛰어난 혁신가였습니다. 기존의 전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했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상황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열세인 상황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는 항상 승리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자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한스와 블라디미르의 얼굴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산도 대첩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전술의 완성이자 지휘관의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교수는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명량해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순신이 보여준 가장 믿기 힘든 승리, 12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한 명량해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존슨 교수는 천천히 명량해협이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스크린에는 거센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울돌목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군들, 이제 우리는 해전사에서 가장 믿기 힘든 승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단 12척의 배로 133척을 격파한 전투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의 한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수님, 그건 분명히 과장된 기록일 겁니다. 그런 승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소피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도 11배가 넘는 전력 차이를 극복하는 건 존슨 교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왜 영국 해군사관학교는 이 전투를 필수 교과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 현대 해군 전략가들은 아직도 이 전투를 연구하고 있을까요?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명량해협이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이 선택한 전장을 보십시오. 울돌목이라 불리는 이 해협, 조류의 속도가 시속 20km에 달합니다. 마치 거대한 강과도 같은 물살이죠. 대부분의 제독이라면 이런 위험한 곳을 피했을 겁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순신은 왜 그런 위험한 곳을 전장으로 택한 겁니까? 존슨 교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형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조선 수군이 이 물살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았죠. 반면 일본 수군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국의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함선의 수와 화력입니다. 아닙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해전의 진행 과정이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이순신은 12척의 배를 일자진으로 배치했습니다. 마치 물살과 하나가 된 듯 정확히 자리 잡았죠. 반면 일본 수군은 자신들의 수적 우세만 믿고 무질서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제임스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가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호응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너무 많은 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본 함대는 스스로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물살은 그들의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결과적으로 133척 중 31척이 침몰하고 나머지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 같은데요. 존슨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라.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교수는 이순신의 초상화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이 전투를 앞두고 한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전투 직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상을 숨기고 갑판 위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는 순간 부하들의 사기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걸.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나 의심의 눈초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전술적 천재성, 지형을 활용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전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지휘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한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정말로 위대한 제독이었군요. 존슨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위대한 지휘관의 능력은 배의 크기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아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존슨 교수는 스크린에 두 장의 초상화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한쪽에는 이순신, 다른 한쪽에는 넬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해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호레이쇼 넬슨과 이순신, 서양과 동양의 두 위대한 제독을 비교해보죠. 영국의 에밀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넬슨 제독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함대를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열세였지만 그의 천재적인 전술로 존슨 교수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에밀리 생도 열세라고 했지만 정확히 얼마나 열세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넬슨은 27척으로 33척의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와 맞섰습니다.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척 차이군요. 그럼 이순신은 12척으로 133척과 싸워 이겼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1배가 넘는 차이였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넬슨은 당시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최신의 함선과 숙련된 수령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은 그는 변방의 일개 수군 절도사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배와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병사들이 전부였죠. 프랑스의 소피아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넬슨은 대양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바다의 한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건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넬슨이 전사했을 때 영국 해군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최강의 해군력을 유지했죠. 하지만 이순신이 전사한 후 조선 수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순신 한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결정적이었다는 뜻이죠. 그는 약소국의 해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겁니다. 독일의 한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넬슨의 업적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는 전 유럽의 판도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존슨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순신의 승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명나라까지 침공했다면 동아시아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세계사의 흐름이 달라졌을 겁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넬슨은 세계 최강 해군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혼자였습니다. 심지어 자국의 조정에서조차 그를 의심하고 탄핵했죠. 그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순신이 더 위대한 제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존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대함을 단순히 비교할 순 없겠지요. 다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넬슨이 최고의 조건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든 제독이라면 이순신은
최악의 조건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제독이었다고. 교수는 다시 두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해군사에는 수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전술, 혁신성, 이 모든 것은 현대 해군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의심이나 편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그가 보여준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존슨 교수는 현대 해군의 첨단 전함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 거북선의 모형이 나타났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조 군함은 강철 전함이 되었고 화포는 미사일로 바뀌었죠. 하지만 여러분, 전쟁의 본질은 변했을까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변했습니다. 현대전은 첨단 기술로 결정되니까요. 인공위성, 레이더, 스텔스 기술까지. 존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순신의 전략을 현대 해군 작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한산도 해전의 전술도와 현대 해군의 작전 계획이 나란히 떴습니다. 보십시오. 이순신이 사용한 하객진 전술. 이것은 현대 해군의 분산 기동 전술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적을 유인해 분산시키고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식. 400년이 지났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프랑스의 소피아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현대전은 정보전이 핵심 아닌가요?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맞습니다. 교수가 밝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은 정보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거북선을 보십시오. 단순한 전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정찰함이었죠. 철갑을 두른 등판으로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교수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은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바다의 조류, 날씨의 변화, 적군의 동태까지. 이것이 바로 현대 해군이 말하는 실시간 전장 정보 분석의 시초입니다. 영국의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빅데이터 분석 같네요. 정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죠. 교수는 명량해전의 전술도를 띄웠습니다.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지형 활용 전술. 이것은 현대 해군의 지형 차단 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좁은 해협의 조류를 이용해 적의 기동을 제한하고 아군의 화력을 집중시키는 방식. 나토 해군도 동일한 전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스가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의 전략 중 현대 해군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존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대칭 전략입니다. 열세인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는 현대전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죠. 교수는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둘째,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이순신은 전투함, 정찰함, 병참선을 유기적으로 운용했습니다. 현대의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와 동일한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혁신의 자세입니다. 이순신은 결코 기존의 상식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을 만들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죠. 현대 해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혁신 정신입니다. 제임스가 깊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이순신 제독은 시대를 초월한 전략가였던 거군요. 존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전략을 구시대적이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보여준 것은 시대를 초월한 전략의 본질이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 혁신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승리의 의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보여준 전략적 통찰력과 혁신 정신이 없다면 그것들은 그저 값비싼 장난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최후의 순간을 통해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 교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의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스크린에는 격렬한 해전의 모습이 그려진 고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프랑스의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겠죠. 존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휘관의 진정한 가치는 죽음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독일의 한스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승리가 더 중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넬슨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했지만 그는 이미 승리가 확실해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쓰러졌지만 자신의 죽음이 부하들의 사기를 꺾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교수는 이순신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부하들을 끝까지 생각하는 것. 러시아의 블라디미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선은 승리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슨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현대 한국 해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모든 함정에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그의 전술을 연구하고 그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제임스가 깊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존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철저한 준비와 혁신적인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순신의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대평가된 영웅이라 생각했던 이순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제임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승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소피아도 이어 말했습니다. 완벽한 준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전쟁을 준비했으니까요. 전략적 혁신의 가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스가 덧붙였습니다. 거북선과 하객진. 그는 늘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존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따로 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의 실루엣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이순신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말.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블라디미르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왜 그가 위대한 영웅인지. 존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장비가 아닌 사람이 만듭니다. 이순신이 보여준 것처럼 불굴의 의지, 완벽한 준비, 혁신적인 전략,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이순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모든 함정에서, 세계 각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햇살이 강의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이순신을 떠올리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펼쳐진 특별한 강의, 서양의 편견 속에서 빛났던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을 느끼셨나요? 12척의 배로 133척을 이기고 23전 23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운 이순신.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전략가였으며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해군이 그의 전략을 연구하고 그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주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